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된다. 그리고 검찰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당군 이래 처음이죠. 예, 당군 이래, 예. 당군 이래 처음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아마 사위가 대통령이라서 안심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날 예. 뭐 집행유예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오겠지 생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 뭐 재판부에서 저는 뭐 사법부에서 그냥 판단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예. 생각하고 오히려 검찰에서 축소 기소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나 법률 공부를 조금이라도 형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배울 때 책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그냥 위조를 하는 게 위조범 사문서 위조는 예. 앞에 법조문 안에 뭐가 붙어 있냐면 행사할 목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돼요. 예. 내가 내 방에서 혼자 연습장에다가 뭘 이렇게 혼자 써가지고 위조를 하는 거 아무 죄 안 됩니다.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행사할 목적이 있었으니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의 결과가 어떤 재물적인 뭐 이득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 사기죄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그 장모에 대한 기소가 검찰에서 축소 기소한 건 아닌가. 예. 근데 법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왜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참 본인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미 1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혜택이고 뭐 예. 이것 이후에 뭐 지금 원래는 의정부 구치소로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동부구치소로 경계를 넘어서 조금 편안할 수 있는 동부구치소로 좀 이감된 것도 좀 이례적이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왜냐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분명히 장모에 대해서 이 언급하셨잖아요. 우리 장모가 50억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했는데 검사 사이한테 미리 상의했었으면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참 희한해요. 여기 보면 돈을 벌었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벌고 주가 조작도 당했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고 참 희한하죠. 어떻게 한번 우리 친윤 곽광영 위원장님께서 한번 변론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뭐 변론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조금 저는 근데 나눠서 좀 보고 네.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겠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법정 구속이라는 거가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장모님 본인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셨던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때 엄청 반응 당황스럽고 보면.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검찰에서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거는 같아요. 이게 행위가 있는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사기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묻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무소 위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기소가 너무나 좀 약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저는 재판부에서 또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법정 구속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는 뭐 물론 그 장모 최은순 씨의 그동안의 이제 태도들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난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 장모가 뭐 도주의 우려나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만한 계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일종의 괘씸죄가 좀 적용된 게 아닌가 그런 태도 문제 그다음에 검찰에서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 예. 이런 판단들을 재판부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전 장모 개인에 대해서도 그날 보인 반응들 이게 본인이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또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측면에서는 조금 비판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꾸준하게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장모
그다음에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온 측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코멘트들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불필요한 어떤 논란들만 낳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론적인 이야기 이외에 다른 얘기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해라 유감 표명해라. 만약에 이 장모의 건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거나 어떤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안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 이외에 다른 것들을 내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선 측면에서 그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그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리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선거 시절에 우리 장모는 뭐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이게 언론에 밝혀졌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한 발언이 아니고 사석에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 얘기를 좀 과장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와전돼서 전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들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본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방어한답시고 이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께서 본인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비호하거나 혹은 있는 죄를 덮어준다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고 또 이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핍박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공정과 상식을 걸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칙이 흔들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원론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해야 할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말씀드린 대로 장모를 좀 옹호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이게 사실 수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일단 수사는 해봐야죠. 허위사실 공표인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뭐 재직 기간에 어떤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소추만을 그러니까 기소를 못 한다는 것이지. 근데 뭐 당장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정권 하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당장 저는 수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그래도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해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조심을 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없이 누구의 이의 제기도 없이 누가 문제 제기도 하지 않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무법한 사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해야 한다면 누군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에는 뭐 저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송영길 대표라는 게 문제거든요. 왜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할 때인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에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전에 대표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리스크들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고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언론을 본인한테 집중시켜갖고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자꾸만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지 잘 모르겠고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먼저 이 부분이 일소된 이후에 그 다음에 하셔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영길 대표에 대한 돈봉투 사건은 소영길 대표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예, 굉장히 부실한 수사고 과연 송영길 대표까지 이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재판은 될 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릴 거는 풀려야겠죠. 민주당에 대한 의혹도. 자,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검찰도 이화영 부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이화영 부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데려와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부인과 설전을 이렇게 벌이면서 이게 무슨 가정재판 그러니까 쉽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재판 과정에서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데 저도 처음 보고요. 근데 뭐 그 변호인 선임 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화영 본인하고 그다음 이화영 가족들과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사적 계약 선임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거야 가족들이 밖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피고인이 선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밝힌 대로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지금 되는 걸로 지금 결론은 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좀 일단은 이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떠벌릴 게 아니라 오히려 직접 면회를 가든지 지금 접견 도와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접견 변호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진위를 서로 파악을 해서 어떤 같은 뜻 아래서 이걸 대응을 해가는 재판을 대응해 가는 것이 맞지 서로 이렇게 이견을 보인다 해서 그게 과연 이화영 본인에게 일단 재판적으로 봤을 때 과연 유리할까? 제가 재판장이라면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것은 분명해요.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네. 이화영 부지사의 포지션이 네.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편이냐 아니면 검찰에 협조를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공개된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검찰에서 본인이 이미 진술한 검찰 피신 조서가 공개가 된다든지 이러면 다들 알겠지만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며칠 전에 그 이화영 씨의 부인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밝힌 거 보면 변호인과의 과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변호인과의 과정을 얘기하신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이화영 씨가 검찰에서 이미 그 피신 조서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미 인정을 하고 그걸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부담스러우면 그냥 변호인 의견서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해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본인이 이화영 씨 그 배우자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화영 씨는 이미 검찰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화영 씨가 어디에 있다, 어느 편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진술을 검찰이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접견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갔었나요? 거기서 이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이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 포지셔닝이 얘기가 되고 예. 회유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치 이화영 지사가 지금 마지막 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수하지 않으면 뚝이 무너진다.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가서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초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법적 리스크가 제기됐을 때 대장동, 백현동 여러 건들이 있지만 저는 바로 이 대북 송금 관련된 문제가 아마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고리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300만 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이제 평화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 거기 연루돼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진실이 규명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께서 알고 있었냐 몰랐냐 이제 이 부분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루 관련된 그 사실관계를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히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 배우자와의 그 재판정에서의 설전을 보면서 약간 좀 전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체에 나와서 그 뒤에 있었던 후일담을 이제 밝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분이 일종의 매뉴얼을 계속해서 이화영 전 지사한테 전달하고 있고 그게 검찰의 회유이든 압박이든 통하지 않고 이화영 지사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이 변화되고 선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막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이제 배우자 말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너무나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나름대로 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입장의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인이라는 분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 아마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막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뭐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과연 이분이 지금 사실은 그 이화영 전 부사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상식적으로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본인의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왜 그럴까 하는 좀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여운 남성으로서 섬뜩하셨겠네요. 조금 무서웠습니다. 네, 네. 그저 다른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습니다. 네. 혁신위에서 당초에 체포동의안은 가결로 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선언을 전 의원이 해라. 이것이 1호 안이었는데 네, 네. 최근에 이게 좀 뭐랄까요? 변경돼도 바뀌었다고 하나요? 이거를 기명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누가 찬성표를 던졌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네. 밝혀라. 이게 무슨 혁신안이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의 혁신위가 뭘 혁신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하실 거면 그냥 다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려고 여기 혁신위에 민주당에서 혁신이라는 그 정말 거대한 이름을 가지고 혁신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이런 거 하시라고 혁신이 만들어 드린 것도 아니고 당이 어찌 보면 지금 다 지나간 거에 대한 민주당이 물론 잘못한 것들이지만은 뭐 지금까지 보면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기명투표 변경안 이런 거 다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들이에요. 지금 불체포 특권은 개헌 사안이에요. 예. 그 헌법 개헌 사안이고 그다음에 기명투표는 국회법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이걸 바꿔 개정하라는 내용인가요? 그 되겠어요? 그렇죠. 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무슨 민주당 혁신이라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받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안 중에 하나니까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이따 봐요. 그리고 기명 투표를 할 것이냐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 다 그 입법 취지는 그래요. 어떤 누구 인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체포동의안이 어떤 누군가에게 이름을 밝혔을 때 나중에 혹시나 정치적 보복이라든지 사법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기명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입법 취지가 뭐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장일단이 있다는 부분. 그러면 충분히 논의가 당내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고 이걸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여당과의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냥 덥석 그냥 대표도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얘기만 하신다면 대표로서 권위가 떨어지시는 거예요. 오히려 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하셨어야죠. 그리고 저는 이게 기명투표를 해라 말아라. 오히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받음으로써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잖아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냥 당내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네. 정도로 그쳤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걸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거 저는 뭐 기명투표도 되고 무기명투표도 된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네. 민주당 혁신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혁- 듣겠습니다. 혁신위가 처음에 뜰 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죠. 혁신위원장 내정됐다가 뭐 다시 번복되는 네. 일도 있었고 혁신위의 구성 면면을 가지고 이게 뭐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게 친명이냐 뭐 비명이냐 가지고 논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란 좀 어렵겠구나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이제 논란들을 보면서 역시나 예상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면서 전혀 이제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이런 저기 당내에서 당론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법적으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당내에서 의결하면 사실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재량권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본질은 국회의원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사법적인 판단을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나아가느냐 마느냐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방법을 당에서 추인하기 위해서 혹은 동의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변적인 거 가지고 논의하고 예. 본질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명투표 이제 무기명 투표 얘기하면서 이게 뭐 수박들을 골라내는 작업이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까지 낳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위가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분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칼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면서 통합의 과정으로 이끌고 가야지만 사실은 본인의 임무를 다하는 것일 텐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만약에 이번 혁신위가 원래 있던 소명들을 다하고자 한다면 본연의 임무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국회의원의 권위라든지 당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측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본질에 다가가서 칼을 쥘 수 있는 그런 네. 태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임무를 다하는 것이 요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무를 다하는 것이 요연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아예 당의 분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 또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전체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